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방에 차분히 앉아 휴식을 취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피에르 쌍소의 느리게 산다는 것입니다. 느리다는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야무지지 못하고 느슨하다, 나태하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요. 의외로 느림의 어원을 보면 이보다는 탄력적이고 유연함이란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느림을 예찬하는 것보단 직선이 아닌 곡선과 같이 우아하고 여유로운 삶,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삶을 추구하기 위한 느림의 올바른 사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저자 피에르 쌍소는 어떤 사건이든 여유 있게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지,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는 의지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지혜에서 비롯된 능력이 바로 느림이라고 말하는데요. 즉 느림이란 것은 시간의 멈춤이 아니라 시간에 때밀리지 않고 그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란 거죠. 이 책에서는 느림을 걷기와 듣기, 권태와 꿈꾸기, 기다리기, 글쓰기와 포도주 등의 주제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저는 책장을 넘기기 전에 이 책에 바라는 바가 있었습니다. 읽다 보면 분명 이 책은 삶의 압박과 온갖 속도전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여유롭게 해줄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책을 읽고 정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일까요? 머릿속에 온갖 편집 요소들을 떠올리며 읽다 보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내며 조바심을 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옴기니의 말을 읽고 나서야 내려놓게 되었죠. 어떻게 느리게 살아야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쓰여있지 않아 선뜻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책 제목대로 느리게 읽으면서 목표를 세우지 말고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 여유있게 읽다 보면 얼마든지 자기의 나름대로 느리게 사는 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에 익숙치 않은 저는 제 바람과는 달리 여전히 쳇바퀴 돌듯 그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목적 없이 여유를 갖고 다시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느림의 자세 중 하나인 한가로이 걷기에서 자막도 이미지도 없이 목소리만 담았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는 생각의 영역에서 파리의 도시를 거쳐 농가까지 왁자지껄한 분위기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까지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 함께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느리게 산다는 것, 책의 일부 낭독 시작합니다. 나만의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나를 내버려 두라. 과거에 느린 사람은 평판이 좋지 않았다. 느린 사람은 어려운 행동을 할 때도 굼뜨다고 손가락질 받았고 서투르다는 말을 들었다. 우아하게 걸을 때도 둔한 사람이라 여겨졌다. 또 일에 열의가 없다는 의심까지 받았다. 느린 사람들보다 날렵한 사람들, 예컨대 민첩한 손놀림으로 식탁을 치우고 나지막한 목소리의 요구까지 알아듣고 신속하게 해내며 암산에도 뛰어난 사람들이 더 사랑받았다. 그들의 민첩함은 행동과 대답에서 드러났고 심지어 날카로운 표정과 뚜렷한 표정에서도 드러났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공경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하곤 했다. 이쯤에서 나는 내 길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 느림의 길이었다. 나는 꾸불꾸불 느릿하게 흐르는 로트강에 또 9월이면 여름의 마지막 열매들 주변을 서성이며 서서히 저물어가는 햇살에도 한없는 애정을 느꼈다. 남자든 여자든 삶의 여정에서 얼굴이 조금씩 고상하고 선하게 바뀌어간 사람들을 부러워했다. 시골에서는 힘든 하루 일을 끝낸 남자들이 포도주 잔을 얼굴 높이까지 치켜들어 전등불을 비추며 가만히 응시하다가 조심스레 마셨다.
100년을 산 나무들은 한 세기를 이어온 운명을 끝냈다. 그런 느림은 영혼에 가까웠다. 느림, 내 생각에 그것은 인간과 자연이 가끔은 부드럽게 존중하고 우아하게 보듬어야 하는 그런 것이다. 반대로 학창시절 구내식당을 향해 허겁지겁 달려가고 1등이나 우등상을 차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친구들을 보면 짜증스러웠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했다. 어른들처럼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고 싶어 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어린 시절을 날림으로 보낸 후에 우리 농장을 둘러보며 우리의 정신구조를 이해한 후에도 도시로 돌아가서는 시골에서 만났던 촌뜨기들을 조롱하는 방문객들을 나는 믿지 않았다. 우리는 그런 방문객들을 파리지앵이라 불렀다. 나는 이 땅에서 맞는 모든 시기와 때를 느릿하고 경건하고 주의 깊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세상의 흐름은 점점 더 빨라졌다. 이처럼 폭주하는 세상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에서 밀려나 자신들을 도와주고 그 흐름을 다시 이어줄 사람을 기다리지만 그런 기다림은 헛수고일 뿐이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하에 사람들이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하는 과정에 굴복했던 것일까? 하지만 질주하는 삶이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지 않는다면 이성은 우리에게 오히려 그런 삶에서 벗어나라고 하소연하지 않을까? 나는 단순한 이유에서 후자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시간을 소중하고 작은 실뭉치처럼 차곡차곡 모은 대가로 결국에는 억지로 떠넘겨지는 일거리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들은 잠깐이라도 엄청난 삶의 압력에서 해방되고 싶어 하지만 뭔가가 결핍된 상태에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게 확실한 듯하다.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느림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삶의 선택에 관한 것이다. 정해진 시간을 앞당기지 말고 시간에 쫓겨 허둥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사방에서 재촉받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압력을 자진해 따르는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할 과제다. 나는 이런 느림에 자리를 내주고 우리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보장해주는 몇 가지 자세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한가로이 걷기. 여유를 갖고 발걸음이 닿는 대로 풍경이 이끄는 대로 걷는다. 듣기. 다른 소리에 마음을 열고 믿음을 준다. 권태.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까지 받아들이고 음미한다. 꿈꾸기. 희미해져 가지만 여전히 주의 깊고 민감한 의식을 내면에 심는다. 기다리기. 시야를 최대한 넓고 크게 펼치기 위해서. 내면의 고향. 시대에 맞지 않는 단역이 되어버린 우리 존재에서 시들어버린 부분. 글쓰기. 우리의 진실한 면을 조금씩 되살리기 위해서. 포도주의 지혜, 지혜의 학교. 모데라토 칸타빌레. 절제를 넘어서 우아하며 느리게. 이 모든 자세에서 느림은 더 빠른 박자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다. 느림은 시간을 급하게 다루지 않고 시간에 쫓겨 허둥대지 않겠다는 의지, 결국 세상을 받아들이고 삶의 길에서 우리 자신을 잊지 않는 능력을 키워가겠다는 의지의 확인일 뿐이다. 내가 흥분해서 철학적으로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다. 내 마음이 들썩거렸을 수도 있다. 나는 느림과 신속함이 서로 다투는 불확실한 세계에서 한가로이 거닐고 싶다. 그렇다고 활기차고 민첩한 모습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배우는 자신의 역할을 기민하게 해내며 숙련된 역량과 영감까지 보여줘야만 한다. 그런데 어떻게 피가로 역할을 하는 배우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삶은 내게 주어진 기회, 2번 주어지지 않는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삶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때문에
또 이상적으로 균형이 맞춰질 때 기쁨의 크기가 고통의 크기를 넘어서기 때문에 삶이 행운이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삶을 행운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살아서 아침이면 햇빛을, 저녁이면 어둠을 만나는 행운을 매번 누리기 때문이고 모든 사물이 본래의 광채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며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미소와 찡그린 얼굴에서 불만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세상이 나에게 말을 걸기 때문이다. 삶 자체는 파도처럼 일렁이며 넓게 펼쳐진다. 삶은 거친 돌풍이나 강물보다는 작고 섬세한 물방울과 같다. 우리를 구속하는 억센 힘이라기보다는 보드랍게 감싸주는 빛과 같다.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삶이라는 특권을 핑계로 나는 나만의 공간을 원했고 원했어야 했다. 아무도 없는 공간 혹은 영혼에 가까운 공간에 온거하거나 피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서였다. 물론 부정직할 수밖에 없는 온갖 제안을 해오며 내 공간을 차지하려는 사람들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제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나는 이 짤막한 책에서 밝혔다. 나만의 속도에 맞추어, 더 정확히 말하면 운명의 여신이 나를 위해 미리 정해준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나를 내버려 두라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다. 한가로이 걷기. 한가로이 걷는다는 것은 시간을 멈추는 게 아니라 시간에 때밀리지 않고 그 흐름에 순응한다는 뜻이다. 한가로이 걷기 위해서는 여유로움이 전제되어야 한다. 요컨대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 세상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한가로이 거닐 때 우리는 물건들을 그저 구경할 뿐 그 물건들을 반드시 사겠다는 욕심까지 부리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조심스레 바라보지만 그들의 관심을 끌려고는 하지 않는다. 나는 분주한 도시에서도 느긋하게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을 상품화된 사회에서도 순간의 경이로움을 맛보게 해주는 중요한 오브제라 생각하고 싶다. 한가로이 걷는 여인의 모습에서는 당당하면서도 유려한 면마저 엿보이고 한가로이 걷는 남자의 쉴 새 없는 움직이는 호기심에 찬 신중한 눈빛은 총기로 번뜩인다. 둘 다 나에게는 즐겁게 관찰해보고 싶은 대상이다. 주위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면 느긋한 산책에 좋을 것이 없다. 길거리의 풍경과 행인들의 얼굴을 지나치게 유심히 관찰하면 그것들이 기묘하게 본래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린다. 따라서 한가롭게 산책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은 행복감을 빼앗아간다. 통제할 수 있는 반수면 상태보다 비판적인 시각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조르주 페렉이 말한 것처럼 공간은 우리가 치밀하게 그 특징을 해석하려 하지 않고 푹 빠져드는 존재가 아니라 의욕거리가 된다.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라. 주목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가?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이 있는가? 더욱 냉철하게 관찰해야 한다.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낯선 도시에 있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주변 전체가 낯선 곳으로 변하고 눈앞의 공간이 도시, 도로, 건물, 인도라고 불린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도시가 구체적인 물건과 더는 동일시되지 않을 때 예컨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푸른 나무의 관계를 끊어낼 때 우리는 그 도시에 대해 지녔던 본래의 믿음에 의문을 품게 된다. 신중한 시선으로 다른 사람은 모르고 넘어갔던 것을 찾아내는 것도 좋지만 소박한 시선으로 겉모습 뒤에 감추어진 면까지 파헤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한가롭게 걷는 사람은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고 기적과 성질을
새롭게 찾아내려는 계획에 참여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경이로운 숲을 거닐듯이 도시를 산책하며 영감을 얻는 예술가들과 다르다. 예컨대 시인 앙드레 브루통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발걸음이 닿는 대로 걷다 보면 나는 항상 그곳에 와 있다. 특별한 목적도 없이 거의 언제나 그곳에 간다. 이 막연한 현상, 즉 나에게 그곳에 가라고 부추기는 것은 없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도시가 우리에게 울컥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도시에서 우리가 예지력을 발휘할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산책이란 진부하기 이를 데 없는 행위에 구체적인 가치를 부여할 이유가 있을까? 사실 한가로운 산책에서 얻는 행복은 시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걷는 행위 자체, 또 자유로운 호흡과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무엇이든 볼 수 있는 시선,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를 누리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 세상에서 느끼는 편안함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여유로움이 항상 기분의 문제는 아니고 특별한 사회적 조건, 즉 일종의 호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바쁘게 살아가지만 이런 저주스러운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 시골에서 살 때 우리는 뜨거운 여름에 토마토 밭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일하는데 느긋하게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와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 물론 그들 중에는 휴가를 즐길 만한 자격을 지닌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들이 여유 있게 거닐면서 우리에게 다정한 손짓을 살그머니 보낼 때마다 우리가 그런 행동을 몰상식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바쁜 사람들, 이런저런 책임을 떠맡은 사람들은 느긋하게 걸어다닐 틈이 없다. 그들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항변한다. 무엇보다 그들이 도시에서 맡은 역할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공연물을 기획하든 다른 공간을 만들어내려 하든 간에 그들은 분주하고 화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공연 기획자는 주민들을 즐겁게 해주고 자신의 창의력이 고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행사를 기획한다. 게다가 새로운 공연을 제작하는 게 그의 책임이기도 하다. 도시계획 전문가는 도시의 담과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마다 휴식이란 걸 모른다. 도시는 온갖 해악으로 신음한다. 각 구역에 신경을 써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도시 전체의 이미지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과거를 멋없이 모방해도 안 되지만 충격적이어서도 안 된다.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도시, 현지인과 여행객을 위한 도시가 필요하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를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만 곧 방향을 바꾼다. 책임은 변덕스러운 정치계로 돌려진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지나치게 원대한 계획을 그렸거나 지나치게 좀스러운 계획을 세운 셈이 되니까. 그러나 도시계획 전문가가 자신이 떠맡은 지역의 요구들을 여유 있게 경청할 시간을 가졌더라면, 또 겸손한 산책자가 되어 느긋하게 도시를 돌아보았더라면 그처럼 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가로이 걷기는 산책과 많은 점에서 다르다. 물론 한가로이 걷기도 흔히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소화에 도움이 되고 맑은 공기를 허파에 가득 채울 수 있어 건강에 좋다는 것이다. 이런 시시한 이유를 넘어 한가로이 걷기 장점을 만끽하려면 나와 모든 점에서 의견이 다르고 나를 궁지에 몰아넣어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거나 화를 터뜨리게 만드는 친구와 함께 걸어야 한다. 우리 입씨름이 옆으로 새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듯이 한가로이 거닐 때도 뜻밖의 곳, 예컨대 어떤 사거리나 어떤 카페를 지나게 된다. 드물기는 하지만
시골길을 걸을 때는 어떤 시냇물, 어떤 덤불숲, 또 덤불숲을 나와서는 험상궂게 생긴 농부를 마주치기도 한다. 내게는 나만큼이나 말싸움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주제에서 생각이 다르다. 우리는 어떤 주제이든 환영한다. 정치와 사회생활과 형이상학, 심지어 스포츠까지 야외에서 벌이는 어떤 대화들은 과거에 훨씬 더 공상적인 면을 띄었던 것 같다. 당시 우리는 20살이었다. 나와 친구들이 젊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우리가 한가롭게 거닐며 입씨름하던 파리가 산책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자유를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다.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 거의 인적이 끊어진 파리는 자신을 환히 열고 어떤 구속도 없이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우리는 때때로 시계추처럼 밤새도록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또 저 언덕에서 이 언덕으로 왔다 갔다 했고 그때까지 문을 연 카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으며 사랑스러운 도시에 다시 탄생하는 하루를 묵묵히 맞아들였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다시 입씨름을 시작했다. 10시경에야 우리는 전투를 중단하고 잠자리에 들기로 합의를 보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누며 거닐 수 있는 구역은 제한적이었다. 우리가 포르트 드릴라가나 몽파르나스가를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우리는 아르시부가와 랑비토가 사이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을 맴돌았다. 그곳의 감도는 생동감에 우리는 불편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흥분했다. 저녁이 되면 곳곳에 불이 밝혀졌다. 건장한 사람들이 채소 바구니나 과일 바구니를 싣고 내리는 동안 우리는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그곳에 맴도는 희열과 함께하며 우리만의 방식으로, 즉 우리 입씨름의 불길로 그곳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한다는 기분에 젖어들었다. 중앙시장은 이제 사라지고 없어 내가 다시 20살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때처럼 뜨겁게 가슴을 불태우지는 못할 것 같다. 간판과 광고판이 너무 많아 그것들을 피해 다니느라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건 불가능할 듯하다. 과거에 우리는 몽트르 계유가와 티크통가 부근에서 주로 입씨름을 벌였다. 우리는 상품 진열대를 비켜다녀야 했고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했다. 따라서 몸을 자주 움직여야 했고 덩달아 우리 목소리 톤도 높아지고 말이 많아졌다. 우리는 아름다운 구역들을 결코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았다. 멋지게 보이는 건물들, 브레테유가의 가로수길처럼 가지런히 심긴 나무들을 만나면 어김없이 걸음을 멈추었다. 우리 눈을 사로잡은 호화로운 건물과 그윽한 분위기가 우리를 편하게 감쌌다. 우리는 여유 있게 세상을 다시 만들 수 있었다. 그곳에 사는 부유한 사람들이 우리를 상냥하게 맞아주도록 그들의 운명까지 바꿔놓기도 했다. 몇몇 다리에서는 우리는 입을 다물고 휴식을 취하며 센강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좌우로 드넓게 펼쳐진 강변에 파리의 중요한 지역들이 늘어섰고 건물 숲에 가려졌던 하늘이 갑자기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삼라만상의 아름다움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했는데 굳이 딴 말이 필요했겠는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체질적으로 조용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센강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고 원기를 회복하면 우리는 강변을 떠나 다시 끝없는 논쟁 속으로 더 힘차게 다름박질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대화를 나누었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나이가 든 지금 생각하면 놀랍기만 한 지적인 자극을 즐겼던 것일까? 아니면 이 특별한 도시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즐거움을 만끽했던 것일까?
인적이 드문 시간에 나는 친구들과 함께 릭상브르 공원이나 몽수리 공원 같은 몇몇 공원을 주로 찾았다. 우리는 오솔길과 옆길을 걸었다. 내 생각에 그런 길은 양 지점을 잇는 일반적인 길과 달랐다. 훨씬 더 문명화되고 바람과 소음과 타인의 시선을 남으로 가려주는 길이었다. 그런 길이 갖는 아늑함 덕분에 우리는 단어를 더 신중히 선택하고 상대가 쏟아내는 말을 귀담아 듣고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일반적인 길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도시를 등지는 출발점이 아니라 우리를 대화나 명상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점이었다. 도시와 공원과 구역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우리의 생각이 달아나고 주의력이 분산되는 걸 막아주는 울타리가 있었다는 점이다. 반면에 유명한 유적들은 우리 입씨름의 흐름을 끊어버렸다. 내가 사색의 장소로 시골을 선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시골에 들어서면 내가 습관적으로 몽상에 빠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몽상에 빠지면 이성적으로 추론해서 반박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따라서 시골에서 나는 나 자신을 상대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엄격하게 말하면 독백은 철학적인 대화와 몽상의 중간쯤에 위치한다. 또 우리는 누군가를 상대로 명확하게 말하기보다 더 자주 혼잣말로 우리 생각을 중얼거린다. 나는 시골길을 거닐 때면 이런 독백에 빠져들었다. 깊은 사색을 위해서는 외부자가 필요하지 않은 듯했다. 외부인이 있었더라면 쓸데없이 말을 걸어 내 사색의 흐름을 방해했을 것이고 언제나 상대를 이기려 하던 나는 진리의 탐구란 목적에서 벗어나 길을 잃고 말았을 것이다. 내가 과거에 친구들과 한가롭게 거닐며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지금 와서 말하는 게 타당한 것일까? 한가로이 걷기는 어떤 결과도 기대하지 않는 행위이고 그렇게 걷는 사람의 뺨이 약간 발그레해지는 효과만을 낳는 행위로 여겨진다. 무사태평하지는 않았어도 우리에게 분주한 여행자와 노동자와 달리 일정한 목적이 없었던 건 사실이다. 목적지가 분명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걷고 찾아내는 길 자체가 목적지보다 더 중요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무작정 한가로이 걷는 경박한 사람들과 달랐다. 우리에게는 기억에 남을 만한 모험을 시도하는 자부심, 그 모험에 우리 존재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을 내던졌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가벼운 행동 속에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진지함까지 포기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극한 상황까지 치닫고 싶었고 피로감 덕분에 그런 극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었다.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한 피로감이었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피로감이었다. 그러나 공평하기 위해서는 도시까지도 피로하게 만들어야 했다. 우리가 잔혹하기 때문도 아니었고 도시의 약점을 잡아내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곳 주민들이나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도시의 진정한 얼굴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다. 내가 이제 혼자가 된 까닭에 과장되게 말했다는 걸 인정한다. 자연이 빚어내는 광경은 순간 모습을 띌 때 내 생각에 종교적인 색채를 덧입힌다. 나는 인간의 허약함에 대해서, 제국이 덧없는 영광에 대해서, 또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다. 도시는 본질상 종교와 무관한 까닭에 도시에서 나는 이성의 명령에 따라 생각하는 경향을 띌 수밖에 없다. 나는 드니 디드로의 소설 라머의 조카 주인공과 함께 산책하고 싶었다. 말투는 물론이고 옷차림과 행동도 엉뚱하고 기발하기 그지없는 주인공이지 않은가. 무언의 몸짓이
경이로운 언어와 경쟁하고 불규칙해서 예측하기 힘든 길이 마구 뛰어다니는 장난꾸러기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나는 기상천외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그들은 단어와 감각과 이미지에 의지하는 만큼 생동감 넘치는 상상력이 부족했다. 모든 것을 양보해서 적어도 생각의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시대에 양심을 지니며 위험한 생각들을 주물럭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실험이 이미 체계화되어 이제는 합리적인 모델을 따르는 시대인 만큼 도발적인 실행을 감행하는 환상을 품는 것이 괜찮을까? 느리게 산다는 것, 책 속으로. 한가로이 걷는다는 것은 시간을 멈추는 게 아니라 시간에 때밀리지 않고 그 흐름에 순응한다는 뜻이다. 한가로이 걷기 위해서는 여유로움이 전제되어야 한다. 요컨대 목적에 이르기 위해 세상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한가로이 거닐 때 우리는 물건들을 그저 구경할 뿐 그 물건들을 반드시 사겠다는 욕심까지 부리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조심스레 바라보지만 그들의 관심을 끌려고는 하지 않는다. 나는 분주한 도시에서도 느긋하게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을 상품화된 사회에서도 순간의 경이로움을 맛보게 해주는 중요한 오브제라 생각하고 싶다. 한가로이 걷는 여인의 모습에서는 당당하면서도 유려한 면마저 엿보이고 한가로이 걷는 남자의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호기심에 찬 신중한 눈빛은 총기로 번뜩인다. 둘 다 나에게는 즐겁게 관찰해보고 싶은 대상이다. 나에게 권태는 세상을 정직하게 활용하고 내가 세상에 다가가거나 반대로 세상에게서 벗어나 세상을 더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 세상을 다시 음미하는 수단이다. 앞으로 나는 활기찬 생명력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또 순수한 충동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충동이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하고 그러지 않는 것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만을 기억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절제된 권태를 권하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어떤 편견도 없이 권태를 즐기라고 말해주고 싶다. 나는 포도밭을 보면 태양과 돌과 건조한 기후가 떠오른다. 물론 가뭄도 빼놓을 수 없다. 포도주를 마시면 때때로 목구멍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린다. 목구멍 너머까지 화끈거리는 데다 따가운 햇살까지 더해지면서 젊은이들은 그늘의 너그러움을 잊어버렸다. 그들의 얼굴은 처음에는 인걸불처럼 저물어가는 햇살에 다음에는 자신들이 들이켠 포도주라는 불덩이로 인해 벌겋게 달아오른다. 겉보기에도 시원하게 보이는 탓에 목구멍에 밀어넣은 분홍빛 포도주 때문에 그들의 몸은 불꽃처럼 활활 타오른다. 그 살아있는 장작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고통을 기분 좋게 견딘다. 그렇게 온몸이 다갈색으로 변해서 잠을 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새벽까지 그렇게 견딘다. 공원에서 덤불숲을 사이에 두고 기분 좋게 잠깐만이라도 대화를 나눠보라. 자갈길에서도 똑같은 매력을 맛볼 수 있다. 자갈길 덕분에 우리는 누군가 가까이 다가온다는 걸 예측할 수 있다. 그가 자갈을 밟으며 본의 아니게 소리를 내니까. 그런데 요즘 시청에서는 이런 자갈길을 아스팔트 길로 바꾸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발자국 소리가 존재감을 상실해가는 실정이다. 내가 부자여서 스위스에서 삶을 마칠 수 있다면 좋겠다. 바라건대 나는 고통스럽게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순간적으로 꺼지는 불빛이었으면 좋겠다. 헌신적인 간호사가 매일 나를 휠체어에 태우고 산책을 시켜주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내가 저 호수와
맞은편 강변의 희미한 빛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라 확신할 수 있다면 좋겠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하루에게 내 약속을 어기는 때가 있다. 밤에서, 꿈에서 벗어나기 힘들 때가 그렇다. 시작이 어그러지면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시작하는 게 부끄럽다. 하지만 내일이면 또 다른 새벽이 어김없이 내게 찾아올 것이다. 내일 또 다른 하루가 태어날 것이다. 내일 나는 다시 견자가 될 것이다. 만물을 향해 손을 뻗고 계절의 바퀴를 돌릴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계절이든 나에게는 마음에 들 것이다. 빛이 저물 때까지 나는 그 빛과 함께 할 것이고 밤이 새벽에 의해 찢겨나갈 때까지 밤과 함께 할 것이다. 누더기를 걸친 이 세상에 왕의 옷을 입혀줄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내면에서 들끓는 진정한 충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에 나는 세상에서 누더기를 벗겨낼 것이다. 내일 또다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존재라는 행운을 헤아려 볼 것이다.